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섰는데요. 방향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푼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상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네. 예. 저는 그분과 당도 다르고 지역구도 경기도 분당 을입니다. 네. 많이 곤욕을 치르신 것 같아요. 네, 난감한 경우가 꽤 있었고 네.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뭐 무혐의 결정 나와서 뭐 예. 복당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축하한다는 문자도 받고 그랬습니다. 의원님이 축하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김병욱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자,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6억에서 12억 원으로 인하 특례 기준을 좀 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이렇게 판단하신 그 상황 인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안을 준비하신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세계 어느 곳보다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소유가 강한 나라죠. 저는 그 국민들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긍정적으로 예.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왜 굳이 보유를 하냐, 거주만 하면 되지.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한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전제가 이제 1세대 1주택이지 않습니까? 한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지 않고 한 곳에 꾸준히 거주했을 때 과연 집값 오른 것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적 유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어떻게 그거를 환수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 그대로 있는데 집값이 2배로 올랐으면 그냥 앉아서 세금을 2배로 내는 거죠. 근데 2배씩이나 내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라는 별도의 부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9억으로 만든 종부세 기준이 한 10년 됐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의 주택 가격과 지금의 주택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을 10년 이후인 지금도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입법부와 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10년 동안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예, 뭐 이런 예. 논리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고 있고요. 재산세가 누진 형태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종부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의 취지상 맞는 것이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16%가 대상자 되고 올해는 아마 훨씬 넘어가겠죠.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4분의 1쯤 된다고 하던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과 함께 뭔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길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정했다 해서 그것을 밀고 가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그게 100% 민심은 아니겠죠. 민심을 느꼈지만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고요. 의원님 근데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인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왜 근데 그러면 왜 이제서야 그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 단계에서 그때 제기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이 사실은 이제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써왔죠. 네. 예. 지금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정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수요 억제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이 더 중요하더라.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세제보다는 공급이다라는 거죠. 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실 저희 정부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난번 이사 대책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쓰여 왔는데 저는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맞게끔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배경에서 이 조세 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고 오래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 16%인데 과연 이제 올해 또 이제 인상이 분명히 더 많이 될 텐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정책을 썼으니까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전국 평균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숫자는 많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바로 그 점인데요. 종부세를 내는 그 과세 대상을 사람으로 따지면 그 2%잖아요. 2%를 위한 어떤 완화가 과연 민생이냐 이런 이야기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게 통계 착오죠. 보십시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종부세를 내면 네.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네. 부모, 자식 다 모든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으로 계산해서 통계를 작성하시는 거는 맞지 않은 거죠. 가구 수를 기준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곱하기 3 정도는 해주는 게 예. 통계적으로 맞고 예. 사실 그분과 관련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정확하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네. 그 아빠의 명의로 된 집에 종부세가 날라갔다. 그럼 그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부모님 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경제 활동 인구만 따져야 될 거냐?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한테 종부세 날라갈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통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2%라고 하는 게 5천만 나누기 그러니까 그 2%가 아니라 전체 가구 수 대비 2% 아닌가요? 가구수 대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기준에 3.5%도 알고 있고요. 그럼 3.5%도 치더라도 그게 그럼 과연 민생이냐라는 거 아니요, 3.5%는 이제 올해 또 5% 이상 늘어날 거라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른 거죠, 또. 물론 그런데 그렇긴 하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다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당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1%에게만 종부세 매기자라고 주장했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기본 취지는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뭐 1%냐 5%냐 뭐 이런 퍼센트 차이인데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는 재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네. 좀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법안을 성안할 때 1%로 성안을 할지 가격 얼마 성안할지 이런 법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같은데 그러면 12억으로 올려도 대충 1%에 근접하는 겁니까? 계산해 지금 보시면. 올해 자료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1%보다 훨씬 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대상자일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의원님 같은 불구하고. 경우는 당정 협의회도 지금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 개정안이 의원님의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법안 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정부 내지 당 전체 어떤 검토를 거친 법안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조금 행동이 느리죠. 그렇죠. 당에서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민심과 국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했대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종부세 얘기는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네. 공시가를 동결해 달라라고 그거 말고. 오 단체장도 얘기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지금 종부세는 국세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달라는 건데요. 이 조세 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타당하지는 않다. 타당하지 예. 않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당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방안이 대출 규제를 약간 푸는 방안. 예. 한 그 이제 무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담보비를 더 올려서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안 이게 검토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이제 LTV의 10%를 더 예외로 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예. 뭐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기타 몇 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LTV 10%를 더 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얘기죠. 예, 10%를 더 추가해서 20%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10%를 현재 예외적으로 주고 있는데 예. 그 예외가 너무 협소해요. 예. 예, 그 협소한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서 근데 그 얘기 새롭게, 나오니까 예. 어떤 얘기 그러니까 그럼 또 그 문재인 정부도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LTV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두 가지 목적 아니겠어요? 네.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 음. 또 부동산 투기를 좀 막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예, 실수요자는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은행에서 조금만 더 대출해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굳이 막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러한 소득도 있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일정 부분 타당한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돈이 급한 사람들, 병원비가 급하든지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정말 생활 실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 예외를 준 건데 그 예외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 이런 차원이라서 이것이 빚내서 집사라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런 말이 안 되고요. 법의 정책의 집행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틈새의 그런 부작용을 메꾸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했던 유이동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고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문제는 그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수요를 푸는 게 지금 뭔가 핀트가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결정 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수요와 공급이고 네. 공급을 확대를 하는 거죠. 네.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수요를 완전히 묶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정책을 펼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섬세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케어해 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예. 오늘 저거를 쭉 훑어봤더니 아무튼 요 두 가지 큰 줄기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오락가락, 중구난방 네, 예. 이런 평가라던데 기분 나쁘십니까? 뭐 정책이라는 게요.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예.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오히려 그것을 개혁의 후퇴라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지혜롭고 오히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용기 이렇게 있는 대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책을 펼쳤는데 저희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적게 나타나고 또 국민이 그걸 왜곡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위 이야기를 하는 데는 결국은 정책 기조라는 게 있는 거, 큰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는 결국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부동산 철학이 뭐냐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건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고 그동안에 수요 억제책을 써왔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적었고 그래서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공급이 선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충분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수요 억제책, 텍스를 통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고 국민들이 그거에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기존에 써왔던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내고 응답을 해주는 것이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토지초과 이득세 이야기를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어떻게 뭔가 받아올 의향이 있습니까, 당에서?
글쎄요, 저도 뭐 말은 들었는데 풀텐트 전체 전문을 못 봐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상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기업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리면서. 근데 이제 앉아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 수익은 챙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확실하게 더 세게, 이 이제 취지인데 공감 안 하십니까?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포커스를 둔 거는 주택 가격 안정에 일단 우선시하고요. 예. 함께 저희가 논의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토지 부분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함께 논의하도록 아니 왜 하겠습니다. 그러냐면 지금 LH 사태가 터지면서 나왔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행태를 놓고 보면 농지라고 사들여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그냥 놀려 먹으면서 수용되기만 바라고 있거나 땅값 오르기만 그래서 받아들이고 과거에 있다면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 이런 정책도 써왔지 네,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예, 거죠. 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옛날에 써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토지 초과 제한을 한 것에서 위헌 판결도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쭉 한번 봐서 예.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건 이미 이제 다 그 보완이 됐다.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참여연대 예. 주장이다. 보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제 예. 인터뷰에서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그렇게 인터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